꼴뚜꼴 먹튀 그만해. 존중입니다. 오늘은 4050 세대들이 과연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간단히 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만 20년 동안 영어 교육업에 종사를 했고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또 강의를 하기도 했고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경제 입문서를 쓴 작가이기도 해요. 2025년 자유와 혁신이라는 정당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되어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일단 내 백그라운드를 좀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아이들과 부모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된 그런 삶을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그런 여정 속에서 어떤 아이들이 잘 되는지 그 잘 되는 아이들의 내가 사례를 봤을 거잖아. 그죠? 일단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라는 그 생각과 의도를 가지는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식은 내가 잘 키우고 싶다라고 잘 키워지는 게 아니야. 자식을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 내가 좋은 부모가 돼서 보여준다. 만약에 내가 좋은 부모로 좋은 샘플이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좋은 방법은 자녀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내가 봤던 가장 잘 되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사례.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요즘 아이들의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얘네들은 결핍이 없어. 나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 집의 모든 관심을 나 혼자 독차지했고 그 어떤 결핍도 나는 내 인생에 겪어본 적이 없어. 왜? 뭔가가 내가 결핍되기도 전에 항상 필요하기도 전에 내 손에 먼저 쥐어졌거든. 그래서 요즘 시대의 아이들한테는 사실 결핍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간절함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제 40대, 50대 요 세대 부모들만 해도 뭔가 잘할 때 형제들 간의 경쟁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시대가 우리 부모님이 본인들 나름대로는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중간중간에 뭐 IMF를 겪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생기면서 우리 집의 형편이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한두 번쯤 했을 거고 그리고 뭐가 됐든 간에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엄청 애를 썼던 결핍이 있어 봤던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결핍도 있었고 이 결핍을 내가 채워가면서 내 힘으로 중산층까지 올라왔던 사실 이런 부모들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그 내 의도대로 아이들이 잘 크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내가 우리 아이한테 줄 수 있다면 그나마 아이가 잘 될 확률을 조금 높여볼 수 있다. 자, 예전에 학원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불만을 갖는 게 부모들의 언행 불일치야. 이런 거예요. 애들이 와서 막 자기 부모들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솔직하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한테는 책 읽으라고 하고 자기들은 뭐 스마트폰 하고 있고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하고 본인들은 TV 보고 있고 이게 아이들의 가장 큰 분노야. 왜? 사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자기는 뭔가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TV를 본다거나 이런 어수선한 환경 안에서 얘 혼자만 공부를 하는 게 사실 그 환경 자체가 얘네가 과거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나름대로 설명은 하죠. 아, 그래. 옛날에 엄마 아빠 공부 많이 해서 지금 엄마 아빠는 이제 좀 쉬는 거야. 근데 애들한테는 이게 doesn't make sense. 이게 납득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의 언행 불일치 그거 외에도 많은데 가장 크게 두 가지만 내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읽는 걸 원하면 내가 책 읽는 걸 보여주면 돼. 읽으라고 말할 필요 없어. 애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거든. 그래서 좋은 롤모델이 돼서 어떻게 하면 내가 트럼프 같은 부모가 돼서 우리 아이에게 그런 자부심을 줄 수 있을까? 사실 이걸 고민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그러면 얘가 성적을 잘 받거나 말거나 얘가 시험을 잘 보거나 말거나의 그 코딱지만한 문제에 집중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전략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내가 그렇게까지 뭔가를 할 수 있는 주제가 안 돼. 그러면 그냥 차라리 입을 꼭 다무는 거야. 그리고 아이가 뭔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착오를 겪어볼 수 있게 그냥 두는 거야. 왜? 애들은 뭐가 됐든 간에 경험을 하면서 직접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게 가장 확실하거든. 근데 그거를 얘가 경험해서 틀리기도 전에 부모가 개입해서 잔소리를 해버리니까 얘 입장에서는 경험할 기회도 없고 경험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좋은지 나쁜지 확인할 기회도 없고 부모의 잔소리가 그렇다고 되게 나한테 와닿지도 않아.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사이는 나빠지고 현실의 문제 해결은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좀 안타까운 케이스이긴 한데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아이들이 집에 어떤 특별한 문제 상황이 생겨서 이전에는 뭔가 아이가 그렇게 삶에 어떤 열정이 있거나 동기가 있던 아이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생긴 어떤 안타까운 상황으로 인해서 갑자기 철들어 버리는 아이들. 그러니까 실제로 오랫동안 가르쳤던 아이 하나가 서울로 전학을 가서 되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떤 가정에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생겼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3년이라는 학교를 다니는 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야. 정말 아이가 어떻게 어린아이한테 이런 어려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이렇게 한 번에 쏟아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내고 나서 되게 오랜만에 이제 그 아이를 만났는데 아이가 너무 철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계획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어떤 좋은 외고에 합격을 했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이러이러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그 아이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황들이 이 아이를 너무 철들어 버리게 했구나. 자, 돌아와서 자, 일단 부모들이 그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자녀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기쁨은 정해져 있어. 내가 자녀한테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예를 들어 얘가 뭐 자기가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라서 일단 자기 앞가림하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좀 성공했어. 그럼 약간의 용돈 정도로 얘네가 나한테 줄 수도 있겠지. 그죠? 근데 또 그 외에 뭐가 있을까 보면 아이가 커나가는 동안 그 얘가 크는 걸 보는 기쁨,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기쁨과 자부심, 요 정도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고, 자, 또 생각해야 되는데, 자녀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잠재된 손실은 이 어느 정도의 손실을 얘가 가져올지는 계산을 할 수가 없다고. 자, 봐봐요. 부모들이 함부로 자녀 인생에 개입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멍청한 주제에 내가 막 자녀 인생에 개입을 하는 거야. 실제로 나도 내 앞가림이 안 되는 처지에 자녀 인생에 개입해서 자녀를 이혼시켰어. 실제 사례예요. 그래서 자녀의 이혼으로 이 아이가 결혼을 하면 그 애가 생기잖아. 그죠? 이 애를 데려와서 자녀의 이혼에 개입할 때까지는 좋았겠지. 근데 그로 인해서 데려온 아이의 육아를 하느라 사실은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 거지. 어떤 결정이 됐든 간에 다 큰 자식 인생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그 어떤 부모로서의 어떤 그 자녀에 대한 지분 주장이라고 할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이 아이와 그 부모의 인생 자체가 다 안타깝게 된 사례. 또 자녀를 내가 너무 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문제와 얘 인생의 모든 그런 거를 얘가 겪어야 될 그 어떤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에 대한 걸 내가 다 얘 책임을 져준 거야. 그래서 아이가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라지 못했어. 자, 부모한테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지는 않지만 손을 벌리지는 않지만 입을 벌려. 그러면 입을 벌려서 나오는 모든 사정이 다 경제 문제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로서 얘가 나한테 돈을 달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 사정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돈을 안 해주면 얘가 뭔가 막 어떤 그런 법적인 처벌을 받아.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부모가 그걸 모른 척 할 수 있겠냐는 거야. 그래서 자녀에게 최대한 개입하지 말고 얘가 독립적인 인간으로 본인이 선택하고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틀리면서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두는 게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다. 그럼 부모들은 그 아이가 크는 시기에 뭘 해야 되냐? 자, 부모들은 사실 자기가 더 큰 세상을 먼저 경험하고 애들한테 이걸 보여줘야 돼. 근데 부모들이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아. 왜? 나도 더 이상 뭔가 하고 싶지 않거든. 예전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도 좀 편하고 싶거든. 봐봐요. 4050 세대 중산층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삶에 만족해버리는 거야. 만족한다는 건 안주한다는 거고, 안주한다는 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로, 이것도 선택이거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봐봐요.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책을 읽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어. 벌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책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지 않고 내 미래의 나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어렵게 번 돈을 내가 열심히 모았어. 막 움켜쥐고 있었어. 근데 돈을 버는 건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의 상관관계로 일어나는 일이거든. 근데 책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그 돈을 단 하나의 나쁜 사건으로 잃어버릴 수 있다. 그 나쁜 사건이 잘못된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사람과의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 사업을 했는데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세상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어떤 하강변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책을 읽고 나 자신한테 좋은 질적인 질문을 하고 내 삶을 촘촘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 인생에 어떤 하강구면 어떤 돈구멍 심지어 그 돈구멍이 내 어떤 개인적인 멍청함으로 인한 돈구멍인지 아니면 내 자녀로 인해서 발생되는 돈구멍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녀를 잘 키웠어. 근데 그 자녀가 커서 이제 성인이 됐는데 얘가 자꾸 사고를 치는 거야. 자꾸 사고를 쳐서 부모님이 원래는 되게 잘 살았어. 어떤 그 프랜차이즈 식당을 꽤 큰 규모로 하고 잘 살았는데 아이가 계속 사고를 치다 보니까 아이한테 이 돈을 계속해서 아이가 돈구멍인 거죠. 심지어 결혼해서 그 아이도 아이가 셋인데 아이의 돈구멍을 막다 보니까 부모는 심지어 60대의 나이에
아버지는 이제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지금 자본이 없어 자본이 안 도는 상태고 어머니는 60대 나이에 간병인으로 내몰리는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한테 진짜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정말 좋은 롤모델이 되거나 개입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님을 봤을 때 아, 내가 저렇게 위대한 인간들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위대한 존재구나라는 게 사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부모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 뭐 해야 돼? 이걸 하려면 나 자신을 먼저 위대한 인간으로 성장시켜야 된다고. 자녀들의 학원비를 대고 자녀들한테 비싼 옷을 사서 입히고 심지어 이 한참 그 꼬불꼬불한 애들은 1년도 못 입는단 말이야. 근데 그 애한테 막 진짜 막 고가의 옷을 입히면서 그렇게 멍청한 돈을 낭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멍청한 돈을 그 공부에 관심도 없는 애한테 막 그 들이붓는 학원비를 본인 자신한테 좀 투자를 하라고. 왜? 내가 잘 되는 게 아이한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선행지표일 수 있고 가장 좋은 롤모델일 수 있고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부모처럼 살아가야겠다는 게 사실 가장 바람직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 멍청한 사람,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주는 사람. 자, 이기적인 사람, 얼핏 들어 나쁘게 들려. 그죠? 근데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건 내 앞가림을 먼저 하는 사람이야. 내가 내 주제 파악을 하고 내가 어디까지가 내 능력 범위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내 능력에 벗어나는 오지랖을 떨기 전에 내 자신이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상적인 이기심을 발휘하는 거. 내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나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는 사람. 이게 이상적인 이기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하지 못할 거야. 특히 4050 이 낀 세대라고 하죠. 이 세대는 부모님이 뭔가 조금 불편하다고 하면 그 불편하다고 하는 거를 내가 지켜볼 수가 없어. 그래서 아직 나는 부자도 아닌 주제에 이런 거예요. 겨우 500 정도를 벌어. 500에서 600 정도를 벌어. 그러면 사람들이 봐서는 부자처럼 보여. 왜? 그 돈을 다 털어 쓰거든. 근데 중요한 건 부자도 아닌 주제에 자기를 부자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양가의 부모님한테 자기 딴은 효도라고 하는 건데 부모님은 굳이 그 돈이 없어도 사는데 아직 큰 불편은 없는데 그 돈을 자본 배분을 잘못하는 거지. CEO의 자본 배분이 틀린 거야. 그래서 그 돈을 매월 균일하게 나눠서 효도를 한답시고 보내는데 자녀가 그 돈을 보내서 지혜로운 부모라면 그 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안 받거나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이 돈을 모아놓을 수도 있겠지. 근데 또 마침 부모도 멍청해. 그러면 그 돈을 다 털어 쓰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부모가 더 나이 들었을 때 예를 들어 건강적인 문제가 생겨.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때 진짜 부모를 서포트해야 되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건 내가 이 돈을 썼을 때 내 인생에 앞으로 닥치게 될 2차, 3차 결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강면을 내가 그런 시나리오를 안 굴려봤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어떤 타인에 대한 시선. 야, 너는 돈도 그렇게 잘 버는데 부모한테 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타인의 시선과 뭐 중요하지 않은 이 단기적인 어떤 그런 관점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런 잘못된 자본 배분을 한다. 조금만 내가 더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면 우선 내가 내 앞에 놓인 내가 독립적으로 나와 내 가정을 돌볼 수 있는 형편으로 마련될 때까지 조금 효도를 밀어주는 거. 왜? 부모님이 오늘 당장 떠나시지 않거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이분들이 중요한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그때 이분들을 진짜 제대로 한 방에 도울 수 있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전략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산층들은 자기들을 마치 부자라고 착각해서 굉장히 사실은 잘못된 자본 배분을 많이 하는데 잘못된 자본 배분의 상당 부분이 자녀에게 과도하게 서포트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를 막 몇백만 원을 학원비를 때려 부어서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이한테 학원비를 중학생인데 100만 원의 학원비를 써서 얘가 80, 90을 받아. 그 학원비를 왜 쓰냐고. 80, 90은 요즘같이 시험 난이도면 그냥 얘가 혼자 해봐도 사실은 받을 법한 난이도인데 그걸 학원까지 보내서 그 점수를 받는 건 굉장히 멍청한 잘못된 자본 배분이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뭔가 하고 싶어 해.
할 수 있지. 원할 수 있지. 근데 이 부모의 욕망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범위가 안 돼. 그럼 부모의 욕망을 단지 부모가 원한다는 이유로 그 부모의 장난감을 다 내가 사줘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야. 근데 내가 멍청한 사람이야. 그러면 멍청하기 때문에 내 앞에 이 닥쳐오는 감정의 불편함을 핸들할 힘이 없어.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이걸 원해, 이걸 원해, 이걸 원해 하면 다 그거를 퍼주는 거야. 다 뜯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나이 들었어. 내 자녀가 컸어. 그때 나는 절대 자녀에게 피해 줄 의도가 없어. 나는 절대 자녀에게 피해 주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혼자 독립적으로 내 건강과 내 재정과 내 정서적인 부분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는 자녀에게 피해주는 인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많은 4050들이 마치 나는 영원히 젊을 것 같고 마치 나는 영원히 이 돈을 벌 것 같은데 본인들도 사실 이미 늙어갖고 있고 본인들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리고 나는 영원히 지금 하는 이 일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영원히 이 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어느 시점에는 그런 것들을 내가 중단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현재 유지하던 것과 그런 수준이 떨어지는 순간이 온다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내 인생에 일어나는 하강면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을 들여다보지 않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자꾸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야. 봐봐요. 자, 자녀한테 우리가 감사함을 받을 수는 있어. 우리도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할 수 있어. 그죠?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고 부모님이 그 어려운 형편에 최선을 다했어요. 당연히 감사할 일이지. 근데 감사하는 것과 존경하는 건 달라. 무슨 얘기냐면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인간다운 위대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단지 자녀를 키웠다는 이유로 단지 자녀를 키웠다고 하는 이유로 자녀한테 우리가 존경을 받을 수는 없다고.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감사만 할 수 있는 부모가 내 부모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정말 내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위대함을 가진 부모의 자손이란 사실이 나를 사실 굉장히 그 어떤 통장의 계좌에 잔고를 꽂아주는 것 이상의 심리 계좌에 두둑한 어떤 그런 잔고를 넣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봐봐요. 예전에 보험업에 종사하는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돈은 잘 벌어. 부모들이 자녀한테 하는 조언의 방식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하나는 나처럼 살아라. 내가 예를 들어 보험을 했어. 돈을 벌었어. 그럼 자녀한테 이렇게 조언하는 거야. 야, 엄마가 보험에서 돈 벌었으니까 너도 보험해. 너도 보험하면 돈 벌 수 있어. 자, 첫 번째 이렇게 조언하는 부모들이 있고 또 다른 부모는 내가 보험에서 돈을 벌었어. 억대 연봉이야. 근데 나는 이 돈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너덜너덜하고 고객들 궁둥이 핥아가면서 막 그 귀에 피가 나도록 쓰레기 같은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파는 게 나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자식한테는 얘네가 최대한 결핍이 생기지 않게 내가 그 너덜너덜하게 번 돈으로 다 얘네를 서포트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절대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근데 이 부모가 둘 다 멍청한 조언이라고 해. 어차피 그 자녀는 내가 살았던 시대랑 다른 미래의 시대에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했던 경험이 나의 경험이지 내 경험을 기반으로 걔네한테 해라 말아라를 말한다고 걔네한테 이게 먹히지 않는다고. 그럼 훨씬 더 좋은 전략은 뭐냐. 지혜로운 엄마가 돼서 엄마가 돈 벌면서 얻었던 경험과 인사이트 그리고 사람에 대한 통찰을 자녀한테 나눠줄 수 있으면 사실 최고의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어떤 부모로서의 그 뭐라고 할까 부모로서 줄 수 있는 최고 혜택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녀한테 이런 걸 못 준다고 그냥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 잔소리를 한다거나 개입한다거나 심지어 자기도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가 잔소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자녀한테 존경도 없고 뭔가 사이는 자꾸 나빠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돈 벌었으니까 너도 이걸로 돈 벌어라는 이 아까 얘기한 그 보험 판매원 이 사람은 자녀가 이 사람의 배경과 자녀의 배경이 달라요. 이 사람은 일단 조선족이야. 조선족이고 중국에서 건너와서 한국에 와서 중학교 졸업을 못했나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서 오지게 무시를 당한 거야.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뭐 공장이고 되게 어린 나이에 그런 데서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내가 돈 벌어서 얘네한테 복수할 거야. 이 사람은 일단 학력이 짧아. 우리나라는 중졸은 없거든. 근데 학력이 가방끈이 짧고 뭔가 거기에 대한 그 분노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강력한 모티베이션이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의 고객은 조선족들이야. 중국의 비자가 좀 활짝 열린 그 시기부터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아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했던 이 영업의 방식을 내가 이걸로 돈 벌었으니까 아니 자기 아이는 아직 초등학교 입학 안 했는데 얘한테 내 방식을 전해줄 수도 없고 게다가 얘가 살아가는 시대는 내가 살았던 시대랑 다르고 게다가 이 아이의 고객은 내가 만났던 이 사람들을 얘는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관점이 없으면 단지 자기가 돈을 벌었다는 이유로 자기 자녀한테 이걸 복제하려고 한다. 근데 복제가 안 된다고. 자,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그 부모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관점이 없고 제대로 고민해 보지 않으면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이기적인 인간, 멍청한 인간, 타인에게 피해주는 인간. 이 세 가지 중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야. 자, 이기적으로 나를 먼저 보살피지 않으면 결국 멍청한 인간이 돼서 언젠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피해주는 인간으로 전락한다. 타인에게 피해주는 인간이나 멍청한 인간이 될 바엔 차라리 이기적인 인간이 되라고 더 시스템이란 책에서 저자가 조언을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그 존경받을 수 있고 위대한 것을 줄 수 있는 그 위대한 속성을 가진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일단 몇 가지 여기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우리 아버지는 사실 예전에는 타인의 일에 무관심하고 타인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 왜? 아직 내 앞가림이 안 됐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 아빠가 세상의 일에 관심이 있다거나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있다고 전혀 생각을 못 해봤어. 40대, 50대 정도의 아빠는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기반이나 그런 기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런 것을 꺼내서 발휘할 수 있는 사실은 자기한테도 자기가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어. 근데 이기적으로 내가 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역할이 차서 넘쳐. 내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이런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끝까지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필요를 채우고 나면 남는 필요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된다고 이런 거예요. 며칠 전에 아빠를 만났는데 아직까지도 자유통일당에 3만 원씩 당비 내고 자유일보라는 신문을 보고 7년째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 들고 애국운동을 하셨는데 7년 동안 아빠가 애국운동 하는 동안 사실 그땐 이해가 안 됐어. 나는 그때는 민주당 지지자였고 아빠는 그 태극기 부대라고 그때 불렀어요. 털보 교주가 태극기 부대라고 부르는 그 태극기 집회를 하는 그 어르신들 집회였는데 이해가 안 됐어. 아빠가 도대체 왜 저러는지. 근데 그 아빠가 그 행위를 했던 그 속성 안에는 나는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냐. 하지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내 자식과 내 손주들, 내 후대들이 살아갈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안 된다는 그 아빠의 어떤 원칙. 아빠가 그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어떤 공산주의의 속성과 절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아빠만의 그 어떤 신념을 가지고 나가서 7년의 시간을 무려 태극기 들고 애국운동을 하신 거예요. 근데 7년의 시간 동안 우린 아빠랑 토요일에 만날 수가 없었어. 왜? 토요일은 항상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나갔거든. 그리고 아빠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애국운동하면서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하시기 전에 국민들의 인식이 이 어떤 그 보수 집회를 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이 좌파들의 가짜뉴스에 편향돼 있어서 굉장히 그런 활동을 하다가 곤란한 일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아빠는 자기의 일과 삶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첫 번째는 자기 일과 삶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 자, 아빠는 그리고 노동자 출신이에요. 우리 아빠는 회사에 속해서 물론 이제 그 몇 대 몇 커미션 베이스로 일을 하신 적이 있긴 하지만 아빠는 그래도 기본 출신 자체가 노동자란 말이야. 근데 우리 아빠는 철저하게 기업가 마인드로 일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한테 주인 정신을 가지라는 건 사실 합리적이지 않거든. 왜? 얘는 주인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 아빠는 비록 내가 거기에 직원으로 노동자로 일을 하지만 누구보다도 내가 여기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자본가 마인드로 일을 한 거예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삼성 뭐 여러 가지 그 기업들 뭐 노조들 막 여러 가지 그 분쟁 일으키잖아. 그쵸? 그러면 아빠는 본인의 출신이 여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이 사람들 어떤 그 노동자의 입장에 속해서 이런 어떤 분쟁을 일으켰을 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득에 반가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받지 않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유가지원금 또 그거 나눠주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절대 안 받으세요. 왜? 그걸 내가 받으면 미래 세대에 빚이 될 게 뻔한데 절대 받지 않겠다고. 아빠가 안 받아도 어차피 그 돈은 이재명이 다른 데다가
그 돈을 쓸 수도 있다, 쓰게 될 거다라고 해도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나는 이 더러운 돈을 받지 않겠다. 자기의 삶과 일에 대한 원칙이 명확한 사람. 이런 아빠의 어떤 그 기준과 높은 기준과 삶에 대한 원칙 이런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과 행동의 일치인데 아까 내가 우리 꼬맹이들 얘기했어. 그죠? 꼬맹이들이 제일 많이 불만하는 게 부모들이 말과 행동의 불일치야. 예를 들어서 많은 부모들이 자기 부모에게 받았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부모가 나한테 했던 그 못마땅한 게 있잖아. 근데 자기도 막상 부모 입장이 되면 그거를 그대로 반복하는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부모로서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부모를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했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내셨어. 그리고 자식으로서 자기가 부모를 바라봤을 때 이런 부모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구현을 해내신 거예요. 아빠가 원래부터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빠랑 엄마랑 지금 따로 계시는데 엄마한테 물어봤어. 근데 엄마가 아빠의 어떤 그 40대, 30대를 이야기하시는데 옛날에 30점짜리였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아빠가 위대해졌나를 보면 아빠가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혼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직장 생활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런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아빠는 위대한 인간이 되어진 거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그리고 어떤 그런 여정의 아빠의 변화의 모습이 자식들이 봤을 때 너무 위대한 거야. 왜? 아빠는 맨날 자기를 꼰대라고 해요. 근데 우리 아빠는 절대 꼰대가 아니야. 꼰대라고 하지만 꼰대스러운 행동을 우리한테 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이래야 한다의 원칙을 말로 뱉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걸 지켜내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별명이 주회장님이에요. 이게 왜 주회장님이냐면 아빠가 75세까지 그 일을 하셨어요. 아빠 정비하셨는데 75세까지 근무하시다가 최대한 늦게까지 아빠가 일을 했던 게 아빠 정신이 건강에 유지된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은퇴하고 나서는 전업 투자자로 평일에는 하루 종일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아빠가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제 평일에 못 만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주말에 또 만나거나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빠의 원칙을 지켜내는 모습이 이분에 대한 인간적인 존경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 부모로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자식에게 존경받으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리더십이 있다는 건 자식을 내가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물론 우리 아빠도 이게 안 되던 시간도 있어. 근데 적어도 80대 아빠인데 아빠랑 소통이 돼요. 뭔가 아빠가 아빠 주장을 하면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빠는 들어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얘기를 하면 안 들어. 아직 이 사람은 70도 안 되고 80도 안 됐는데 자녀가 얘기를 하면 안 들어. 그리고 어떻게? 내리찍어. 부모의 권유를 내리찍는데 봐봐요. 가장 하급의 핫바리 리더십이 내리찍는 리더십이야. 야! 이 새끼야. 뭐 엄마가 말하는 데 들어. 이 새끼 안 해도 마찬가지야. 그 속성이 내리찍는 거면 내리찍는 리더십이 가장 핫바리 리더십이자. 생각해봐요. 어떤 재수없는 부장이 있는데 걔랑 나랑 내가 퇴사했어. 그럼 걔를 길바닥에서 만나면 내가 걔한테 인사라도 하고 싶겠냐고. 내리찍는 리더십에는 존경이 없다. 그런데 진짜 리더십으로 가려면 자녀들이 나를 봤을 때 뭔가 그 존경스러운 속성이 있어야 되고 솔직해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해 솔직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높아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부모라도 내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자녀들이 봤을 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투명하게 이걸 소통할 수 있는 부모라면 그 모습 자체로 자녀들이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은 참 위대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리더십의 속성인데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기의 실수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해. 왜? 부모로서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게 자녀에게 인정받거나 존경받을 수 없는 속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잘못된 거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우리 아버지가 인간적인 위대함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내가 처음에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고 했어. 근데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니까 타인에 대한 동정심과 이타심으로 옮겨가더라고요. 지난 토요일에 아빠랑 밥을 먹자고 연락을 했는데 못 나오신대요. 왜 그러냐니까 태극기 들고 같이 7년 동안 애국운동 하시던 어떤 어르신이 다리가 아파서 그 사람 만나서 밥 사주고 아빠가 드시던 그 한약 좀 남았는데 아직 그 고가의 약인데 이 사람이 아픈데 돈이 없어 수술을 못 받는다고 이 약이라도 줘야겠대. 그리고 그날 밥을 먹고 아빠 주머니에 있는 10여만 원의 돈을 다 털어서 그분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가 뭘 말하고 싶냐. 부모로서 우리가 정말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우선 내가 이상적인 이기심으로 내 앞가림을 해서 내가 나를 성장시키고 자녀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어주는 거다. 내가 만약에 나를 지금 성장시키지 못하고 내가 나를 지금 만약에 투자해서 내 자신의 어떤 나의 자신의 퓨처 셀프가 더 나아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피해주는 인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자,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인지 조금 더 궁금한 사람 댓글 한번 눌러보세요.